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전복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을 겪은 뒤 세계는 이것을 단순한 말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 공습이 없어도 알리 하메네이가 축출될 가능성은 뚜렷하게 급등했습니다. 물론 그 선택지는 여전히 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 상대이자 이란 정권에게는 생존을 좌우하는 구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경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계속 교역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그 국가들의 미국과의 모든 사업 활동은 25%의 세금을 즉시 부과받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최종 결정이며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워싱턴은 테헤란의 생명을 유지하는 전체 경제 네트워크를 목조로 틀어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은 크리스 로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릴 가능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통령 JD 펜스는 그에게 협상의 길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파한에서 14째 밤의 시위가 벌어진 그 밤, 시민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혁명수비대 IRGC의 막사와 장비를 불태웠습니다. 시위는 실제 대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군중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내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장 소식에 따르면 이것은 더 이상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보안군이 실탄을 사용해 이슬람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긴급 경고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란을 떠나거나 즉시 현지에서 대피하라는 권고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전역의 시위가 빠르게 격화되고 있으며 보안 강화, 도로 봉쇄, 대중교통 중단, 그리고 광범위한 인터넷 차단이 동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항공사는 이란을 오가는 항공편을 제한하거나 취소했고 일부는 적어도 16일까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시민은 대체 연락수단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안전하다면 육로로 아르메니아나 티르키예로 이동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이중국적자는 테헤란에 의해 순수한 이란 시민으로 간주되어 미국과의 연관성만으로도 신문, 체포, 구금의 높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뜨거운 초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결정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외부의 경제 압박, 글로벌 권력의 분열, 그리고 국내의 봉기 물결이 동시에 수십 년간 존재해온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국면입니다. 리알의 붕괴는 곧 정권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화폐가 더 이상 가치를 가지지 못할 때 체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란의 리알은 상징적이지만 극도로 음울한 이정표에 떨어졌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표시 가격이 0.00입니다. 한 푼도 아니고 반 푼도 아니라 완전한 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이란의 국가 화폐가 세계의 강한 통화들과 교환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한 시스템이 균열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통화 붕괴가 체제의 구조적 불안정을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적으로 리알이 완전히 0에 닿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능적으로는 이미 그렇습니다. 현재 리알 한 단위는 대략 0.0001달러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달러 1개로 리알 100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생활에서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작은 가치입니다. 장기화된 제재, 폭주하는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부실관리, 그리고 전국적 불안의 물결이 리알을 실질 통화 단위가 아니라 반올림 오차에 가까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상품 가격은 매주, 심지어 매일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저축은 빠르게 증발하고 소득은 통화 가치의 추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리알은 더 이상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절망과 사회적 불안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는 한 통화가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뒤에 경제, 사회 구조 전체가 균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란에서 리알의 거의 전면적 붕괴는 단지 금융 위기가 아니라 더 깊은 격변의 경고 신호입니다. 신뢰, 질서, 권력이 모두 휩쓸려 내려갈 위험 앞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상황은 내부 위기만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바꾸는 게임입니다. 이란 시민이 승리한다면 중동의 질서는 하룻밤 사이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 기대어 유지되던 인공적 정치 구조와 성전 세력들은 고립, 혼란, 급격한 약화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란의 위기는 즉각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이틀 만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오펙의 핵심 국가 중 하나에서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금융시장은 중동 전역으로 불안이 번질 위험 앞에서 고도의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분석가들은 현재 이란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하다고 봅니다. 경제는 붕괴 직전이며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시민들의 삶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연속 타격 이후 이란의 지역 영향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어 지역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전복된다면 이는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 됩니다. 이란은 모스크바의 가장 중요한 전략 동맹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러시아의 고정밀 자폭형 UAV를 공급하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구금과 시리아에서 아사드 체제의 붕괴 이후 크렘린은 동맹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버팀목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 말하자면 공감만으로는 부족하고 빈말은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시위의 물결이 내전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의장 출신 뉴트 깅리치는 이란 시민들이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려 싸우는데 단지 연민을 표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독재 체제는 반대자를 잔혹하게 탄압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서방 지도자들의 형식적 지지 선언은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피하면서 반쪽짜리 상징적 지원만 제공하는 것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몇 주 안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거나 혹은 이란 시민들이 패배해 철저히 탄압당하며 저항 지도자들을 사냥하고 추적해 제거하는 작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간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존이 걸린 순간입니다. 지금 서방의 모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목표는 가장 취약한 시점에 있는 아야톨라 독재 체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평화, 안보, 번영을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체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행동할 때는 지금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뉴트 깅리치의 발언이 전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란 시민 편에 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유일하게 옳은 답은 거리의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고 서방이 과거처럼 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시민 편에 서서 집권 체제와 정면으로 맞선 첫 미국 대통령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입장은 게임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서방이 이란 시민들에게 계속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라고 독려했다면 그 용감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할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깅리치의 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1979년 이후 중동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핵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종교 극단주의 색채의 정권과 협상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또 시민을 탄압하는 자들 앞에서 그저 지지 성명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즉각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악천후를 이용해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대에 의해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도네츠크 주위 도시
코스티안티니우카 인근에서 러시아 부대는 혹독한 겨울 조건을 이용해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례적으로 따뜻해졌다가도 얼음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가 우크라이나의 정찰과 UAV 공격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2일에 공개된 영상은 그 계산이 역효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빠르게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반격했습니다. 독립기계화 여단 제18여단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은 여러 부대가 협력해 가한 UAV 타격의 연속을 담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UAV 폭풍이 노출된 채 이동하던 러시아 대형 우위로 쏟아졌습니다. 창고 안에 위장해둔 전차 한 대를 파괴했고 MTLB 장갑차 한 대를 불태웠으며 다른 차량들도 다수 파괴했고 러시아 병사 약 20명을 전투에서 이탈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야가 나쁜 조건에서도 키이우의 적응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날씨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동한 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숙련된 조종 유도팀과 센서 앞에서 목표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대가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혹독하게 돌아왔습니다. 선전에서 가장 현대적인 무기로 포장된 오레시니크는 실상 소련 시절의 유산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주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주의 항공기 수리 공장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 미사일로 맞았다고 하는 목표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특정한 사례입니다. 모스크바는 이번 공격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휴양지를 겨냥한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모든 아롭을 전면 부인했고 미국도 그런 공격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일밤 르비우의 국가 항공기 수리 공장이 지상 발사 이동식 오레시니크 미사일 체계로 인해 가동 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르비우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확인했고 그 미사일의 잔해라고 주장하는 파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민간 목표물이 피격되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장소나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흐나트는 키이우가 정확한 피격 지점을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르비우 외곽의 항공 공장 인근 주민 일부는 밤에 폭발음을 들었고 한때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에 따르면 오레시니크는 재래식과 핵탄두 모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며 전투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푸틴은 오레시니크를 극도로 첨단인 초음속 무기라고 묘사하며 그 속도와 설계 때문에 서방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핵무기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오레시니크의 구조를 분석한 뒤 내부의 많은 부품이 소련 시절 기원임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일부 부품은 1961년에 생산된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이는 소련이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냈던 시대의 기술 세대와 같습니다. 러시아 전쟁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홍보되던 무기는 결국 낡은 우주 기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전쟁이 드러낸 현실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낡은 군사 기계가 과장된 언어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며 우크라이나는 저항과 적응 능력으로 러시아 힘의 신화의 토대를 단계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제 S-300 방공 체계가 미국 무기 앞에 붕괴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뉴욕 타임스의 폭로에 따르면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공급한 방공 체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특수작전 직전 미국이 감행한 대규모 공습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09년부터 S-300과 북에미를 포함한 러시아 방공 체계를 구매하기 시작하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국 영공을 지키는 강철 방패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드러난 현실은 과거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작전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은 5월 1 미국 항공기가
베네수엘라 영공에 진입했을 때 이 방공 체계가 레이더와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체계들은 하나의 통합 방공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수년 동안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습 이후 영상과 위성 데이터 분석은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 다수가 창고에 보관된 채 실제로 배치된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카라카스 인근을 포함해 미사일 저장 또는 과거 배치 지점들을 우선적으로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기술 전문가와 예비 부품 부족으로 러시아 방공 체계를 유지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그 자원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집중하면서 흡수되었고 베네수엘라로 수출된 체계는 방치되어 시간에 따라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워싱턴과의 직접적이고 더 심각한 대결 위험을 피하려고 베네수엘라의 방공 체계가 퇴화하도록 눈감아 주었다고까지 봅니다. 러시아 관료가 키프로스 섬에서 의문사했는데 군사정보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키프로스 당국은 니코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고위 관료가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이 사람의 시신은 월일 대사관 구내의 집무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서야 키프로스 경찰에 통보되었고 외교 면책 특권 때문에 초기에는 현장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이후에야 시신은 대사관 안뜰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연구자 데미치 켈린키에 따르면 키프로스에서 사망한 러시아 외교관은 외교 신분으로 위장한 GRU 군사정보 장교였습니다. 그는 대사관 관련 감시 첩보 장비와 함께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이 키프로스 당국에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자살이며 유서가 남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 유서가 현지 수사 당국에 넘겨지지 않았고 모스크바로 직접 보내질 것이라고 통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투명성은 즉각 여론과 안보계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키프로스 외교부와 국가안보기관들은 사건 경과를 충분히 통보받았고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법에 따라 러시아 측의 초기 주장과 무관하게 사인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부검이 의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새해 전야에 조용히 러시아를 포위해 고립시켰습니다. 월 1일 자정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이어지는 마지막 보급로드를 전면 차단하는 결정적 조치를 함께 실행했습니다. 총성도 없고 요란한 선언도 없었지만 단 한밤 사이에 모스크바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군사정치 거점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관심 밖에 있던 회색지대였던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갑자기 법과 행정으로 촘촘히 통제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맞닿은 약 450km의 국경 전 구간을 강하게 조였고 사람과 물자의 모든 이동에 대해 보안과 세관 검사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동시에 몰도바는 검문소를 강화하고 기동 순찰을 확대하며 내부 관리도 조여 어떠한 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는 군사력 대신 법적 도구로 수행된 완전한 봉쇄입니다. 키이우와 키시노우의 전략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직접 충돌로 상황을 몰고 가지 않으면서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 1,500명은 이제 연료, 장비, 그리고 정기적 후방 지원 보급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합법성입니다.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는 법이 허용하는 국경, 세관, 철도, 영공 통제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갈 길도 없고 사용 가능한 항공 회랑도 없으며 도로 노선이 전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통제 아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국제 감시를 피하면서 보급하거나 병력을 순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봉쇄를 몰래 뚫으려는 시도는 발각될 위험이 크고 심각한 외교적 후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움직임은 즉시 주목을 끌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 깎여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손해를 보면서도 중국에 항공기를 팔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유출된 내부 문서는 러시아 국방산업이 중국에 판매되는 Su-27과 Su-30 전투기 계열의 부품을 극도로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품 가격이 거의 200% 상승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모스크바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거부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면 가장 중요한 전략 파트너의 심기를 건드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 내내 러시아의 군수 및 항공 생산 체계가 돌아간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에 Su-35 같은 무기를 일부 수출했고 다른 동맹들에게도 군사 장비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나온 독점 문서는 그 뒤의 현실이 전혀 장밋빛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 항공기 부품의 생산 비용은 경쟁 가능 범위를 훌쩍 넘어섰고 이는 러시아 경제가 점점 더 취약해지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언급된 계약은 중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무기 구매에서 가장 크고 안정적인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베이징이 기대하던 가격으로 부품을 팔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균열될 수 있고 무기 생산국으로서 러시아의 신뢰는 손상될 수 있으며 수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스크바를 어려운 선택 앞에 세웁니다. 관계와 명성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약화되는 경제 속에서 이익을 지키려 할 것인가. 문서는 중국이 가격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경고합니다. 설득력 없는 가격 인상 제한은 러시아가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결과 새 계약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비용이 계속 치솟으면 베이징은 러시아 무기 구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겉으로는 러시아와 이란을 공개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의 삼각관계가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서로에게 전략적 버팀목일까요? 아니면 함께 서로를 끌어내리는 소용돌이일까요?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은 잠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